하겠습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2015였고요. 올해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됐고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사실 지금 중고등학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들 방학 때 봉사를 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맞게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학 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고 또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그 이전 세대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수업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어머님들께서 이거는 아셔야 된다라는 핵심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는 입시 전문가, 입시 소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자주 입시 소장님께서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어머님들께 다시 안내를 드리고 저는 이제 중등교육과정에서 개정교육과정의 어떤 부분들이 저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필요한 부분인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을 반영한 예비 중일 과정과 중일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과 고등의 수행평가와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흔히 이제 내신 성적이라고 하면 지필고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 성적에서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고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점수를 줬다면 이젠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등급이 바뀌는 1등급 지키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과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점검하고 어머님들과는 또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습을 통한 선행, 복습을 통한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예습과 복습의 과정을 좀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희 학원만 가지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학습 관리의 방식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크게 본다면 6가지 내용으로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유학년제였어요. 그런데 자유학기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자유학년제라는 건 아이들이 1학년 때 평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에 평가에서 자유롭게 자기 진로에 대한 탐구를 하고 진로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업 성취 능력은 떨어지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막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간이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됐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제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아이들에게 수행평가는 있지만 지필고사는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작년부터 지필고사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한 학기 빨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대신 달라지는 지점은 뭐냐면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사실 아직은 이제 이번에 3학년 2학기가 되어 봐야 아는 거지만 아마 아이들 시험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전 학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에 이 학기 동안 진로 연계 학기를 도입한다라는 계획인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저희 이제 대학교 갔을 때 각자가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 따라서 학점을 이수하고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운영을 하잖아요. 고교학점제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각자가 대학에 가기 전에 내가 진로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 진로 방향성에 따라서 스스로가 선택 과목이라던가 또는 생기부를 스스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등학교 가기 전에 진로에 적어도 방향성을 아이들이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갔을 때 내가 이런 대학교를 갈 건데 예를 들면
이공계 학교를 갈 친구가 그 전에는 전혀 진로를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와 관련이 없는 과목들만 이수를 하고 생기부에서도 그와 관련이 없는 활동들로만 채워나가면 대학들에서는 이 학생이 이 과를 오고 싶다는 진정성을 보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대학을 어디를 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이미 설계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바로 3학년 2학기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는 1학년 때 했던 것을 이제 3학년 2학기 때 하는 방식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과 융합형 평가입니다.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과와 이과가 통합됨에 따라서 수능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고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으로 아이들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과 교과 간 연계 학습 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공계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과 계열의 학습을 좀 더 집중하고 문과의 친구들은 이과 계열의 과목은 좀 소홀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통합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연계학습 능력이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교과 융합형 평가가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학기에 한두 번 보는 지필평가로만 아이들 내신 성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달 계속해서 수행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기간인데 사실 기말고사, 지필고사 때문에 선생님들 바쁘신 게 아니라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더 바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30명, 50명, 100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 수행평가 지금 일일이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리 이 아이가 지필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와도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은 점수가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행평가 그리고 형성평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그냥 공부만 지필고사만 잘하고 예를 들면은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도 좋지 않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생활 성실히 하면서 형성평가, 수행평가 잘 챙기는 친구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의 평가의 목적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서술형과 논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술형과 논술형의 차이는 뭐냐면요. 서술형은 지식이나 개념이나 원리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정확한 조건에 따라서 답안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반영해야 되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서술형에서 답안에서 써야 되는 키워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학생들마다 생각하는 답이 달라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의제기도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반영되는 키워드 중심의 채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필고사에서는 아마도 논술형보다는 서술형이 단순한 서답형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논술형도 포함이 됩니다. 논술형은 주장이나 근거를 논리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어학원이고 국어 강사로서 어머님들 앞에 서 있지만 사실 이런 수행평가가 선원수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국어 과목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과 학습과 관련돼서 가장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과 제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굉장히 드물지 않게 요즘 들어서 새로 들어온 친구들 중에 수학학원에서 가라고 했어요. 또는 과학학원에서 가라고 했어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처럼 문제가 출제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을 읽고 난 후에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식만 세워서 답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는 직접적으로 해당하지는 않는 이전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이전의 교과서의 내용의 목차를 보면요.
보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다루는 5개의 출판사입니다. 이 5개의 출판사들이 물론 단원마다 조금씩 작품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보통 1단원에서 1학년 때요. 1단원에서 시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 표현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법은 품사와 언어의 본질, 3단원에서는 읽기 쓰기. 이 읽기 쓰기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에 가면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읽기 쓰기 그리고 마지막에 4단원의 소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출판사에 관계없이 배우는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은 아까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어라는 과목 하나만 두더라도 굉장히 융합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교과서 목차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천재노라는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문학인데 예전에는 1단원에 시가 있고 4단원에 소설이 있었던 것이 1단원에 시와 소설이 같이 있고요. 또 보니까 문법과 매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고요. 문학과 매체라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시를 배웠어요. 그런데 시를 배우고 나서 매체 소통학이라는 것이 소단원, 3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 문학작품 외에도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생겨났잖아요. 흔히 보면 SN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뀐 교과서에서는 디지털 매체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라고 하는 영역이 다양한 과목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아이들 수행평가로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매체 소통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문학신문을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블로그를 제작해 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배웠던 내용을 평가를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뀐 교과서를 봤을 때는 융합형이라고 하는 이번에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가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에서도 그렇게 반영될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중고등학교에서 현재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천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중학교예요. 제가 중학교를 모두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중학교 이름은 여기다 넣지 않았지만 저희랑 가까운 중학교입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1학년 현재 올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입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1학년 1학기 때 시험 없으니까요. 수행평가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수행평가라는 걸 해보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수행평가는 우리 아이들이 수행평가 하기 전에 모두 다 저희 교육과정 안에서 끝내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평가를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봐주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과정 안에 그 내용을 다 미리 선행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1차적으로는 다 미리 경험을 해보고 학교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운율과 비유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시 창작하기, 그 다음에 품사라는 건 문법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일지 쓰기, 이렇게 대표적인 수행평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를 보면 이제 지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들어가는데 저희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도 있고요. 중간고사까지 같이 본 학교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뀐 부분은 뭐냐면 이전에는 지필에 논수령이 없고 다 객관식 문제였어요. 그런데 논수령 문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전 학년으로 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논술형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나중에는 좀 당락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모두 다 논술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논술형의 경우에는 작품의 해석, 관점 바꿔쓰기, 다양한 표현의 글쓰기, 독후활동은 거의 매 학기마다 다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는 교과 단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과정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 그 시험 보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인천 지역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각각 보면은 1학년 때 수행평가 지역이 달라도 비유 상징이란 조건을 가지고 시 표현하거나 독서 기록하기, 그 다음에 2학년의 경우에도 지필과 수행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는 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지필과 수행이 결합되는구나까지 어머님들 이해하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고등학교 성취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이들 시험 보면요, 저희 이제 학원에 다니는 애들, 국어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80% 이상은 다 A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중학교 시험 A등급 받으라고 학원 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중학교에서 혼자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도 어느 정도 A등급 받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A부터 2등급까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애초부터 이 절대평가에 보면은 A등급을 주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A등급은 100점에서 90점, B는 89에서 80, C는 79에서 70, D는 69에서 62는 59에서 0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부천의 모 중학교, 네, 가까운 중학교입니다. 네, 이 중학교를 보니까 3학년 1학기, 네, 요 성취평가를 보니까 작년입니다. 아직은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A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42.7%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권고가 30에서 40%인데 40% 이상으로 좀 늘었었죠. 근데 학교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1학기 때 원래는 한 30-40%인데 그거 조절을 조금 실패해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한 20-30%만 A등급 받았어요. 그럼 막 2학기 때 갑자기 50% 넘는 애들이 A등급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시험의 어떤 성적만 믿으셔서는 안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한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200명이면 A등급을 이 과목에서 받은 친구들은 약 80명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B등급 80점대까지 보면은 누적 점수가 62%가 됩니다. 그러면 200명 중에 120명 이상은 B등급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하로 받으면 이제 되게 혼나야 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점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절대평가의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A등급을 받았는지 물론 아이들이 개별 점수는 알고는 있지만 수행평가와 합산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학부모님께서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당연히 1등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기대가 무너지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성적 체계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상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가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1등급은 상위 10%까지, 2등급은 24%, 그래서 2등급까지 누적시키면 3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등급의 경우에는 66%까지가 3등급에 해당돼요. 그러면 그냥 한번 찍어볼까요? 인서울이 몇 등급까지일까요? 너무 소극적으로 1등급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네, 대략 2등급까지가 인서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서울도 너무 많잖아요. 서울 안에도 대학교가 너무 많고요. 경기권이 한 2.5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 중학교에서 A등급 받았던 친구가 고등학교 가면은 받을 수 있는 점수대가 1등급부터 2등급 초반대까지인 거죠. 자칫하면 인서울도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중학교 때 A등급 받았어도.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등급을 형성하게 된 점수가 몇 점대였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올 100을 받아서 A등급을 했는가 아니면은 90점 토퍼를 해서 A등급을 했는가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제가 작년에 3학년 아이들을 이제 고등학교로 올려 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각자 여러 학교들로 흩어지고 모의고사 몇 점 받았다 찾아온 친구들도 있고 또 중간고사에서 몇 점 받았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못 본 친구는 안 찾아오죠, 당연히. 잘 본 친구들이 자랑하려고 멀리서 찾아오는 건데 그 친구들 보면은 선생님 뭐 이번에 저 국어 1등 했어요, 2등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보면 꾸준히 다 100점 받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A등급이라고 해서 다 같은 A등급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A등급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A등급에만 집착하거나 또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성취 수준에 대한 비교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데 수행평가가 선언수령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출제되는 걸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 선언수령이라는 게 아직까지 학교에서 지필에서는 완벽하게 정착이 되지 않았고 뭐 당연히 수행평가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렇게 출제하세요라고 네,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면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국어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각국 대표가 참여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개최된 포럼에 초대되었는데 포럼에 발표할 글을 조건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역사도 보니까 가와나를 근거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조건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논술학원 보내고 계시죠? 네, 제가 1학년 아이들 상담해 보면 약 80%의 친구들 독서 논술학원 다니고 옵니다. 안 보내고 있으셨다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독서 논술 학원 가면 정말 자유롭게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런 조건에 맞추어서 객관적으로 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자의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문학 작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은 글을 쓴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키우지만 정말로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도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제가 기출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1학년 시험입니다. 1학년 시험에 만약에 선언수령으로 출제된다면 기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 이제 아이들이 이 시를 학교에서 배웠겠죠. 이 시를 배웠는데 보통은 여기에서 벽돌담을 돌던 햇살이 손을 내밀었어 라는 표현법과 이 시 전체를 통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만약 이게 객관식이었다면 이 표현법을 물어봤거나 아니면은 이 표현법과 비슷한 식구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선언수령 문제에서는 이 표현법을 먼저 쓰고 이것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또 아래에 있는 조건의 문장 형태에 맞춰서 써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뭔지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이 시를 달달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겠죠.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게 쓴다면 당연히 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학년 시험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조건이. 그런데 3학년 시험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건이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조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가면서 읽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네, 여기에서 보니까 이 시는 이제 아이들이 아는 시예요. 배웠던 시예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다음은 가의 시에서 화자를 바꾸어 새롭게 쓴 모방시이다. 가와 보기를 비교한 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조건이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가와 보기의 화자 나가 누구인지까지는 적어요. 가와 보기 속 화자가 처한 상황의 차이점을 시에서 찾아 여기서부터 이제 읽기 싫어합니다. 여기서부터 안 읽고 그냥 본인 눈에 들어오는 것만 답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 쓴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걸 다 읽기가 싫고요. 이거를 읽었다 치더라도 이것을 설계를 못하고요. 설계를 했다 치더라도 놓치는 단어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킬 때 하나하나 그 영어에서 절 단위로 끊어서 다 체크해가면서 실수 없이 문제 풀어라. 너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선언 수령으로 나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주어진 형태의 글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엄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런 걸 안 해본 친구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면 먼저 지필만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는 지필 대비 엄청 꼼꼼하고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필만 중요한 거 아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이 수행평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아이들 역량이 함께 강화됐을 때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유학기제로 바뀌었고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진로를
것을 결정해야 된다.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 입학을 계획할 때는 중학교 때부터 생기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일반고를 간다면 생기부 관리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는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로 가야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접해보지 않았던 시험 봅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다 이미 준비가 끝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시지만 그렇지만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학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국어의 목표는 중등 내신 100점 아니라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입시국어에서의 정확한 읽기와 쓰기와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독서논술하고만 계속 보낸다고 해서 길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입시를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은 또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교육 과정에서 국어는 모든 교과학습의 본질적인 도구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등 정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표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주 1회 2시간 30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2월까지의 과정은 시간표가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첫 번째 1교시에서는 아이들 독서 논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독서 논술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2교시에는 저희가 서술형, 독서 논술했던 부분에 대한 서논술형, 그 다음에 문학 또는 비문학 파트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3교시에는 첨삭과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시간 30분이 이루어져 있고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과 저희가 그래도 재밌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고력 확장 수업을 이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144주의 교육과정을 이미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의 한 10배 정도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면상 요것만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7월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 동안 1과정 1차에서 비문학은 뭘 배우고 어휘는 뭘 하고 문학은 뭘 하고 독서논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주차의 내용들이 다 이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7월하고 8월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비문학을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비문학의 경우에는 각 달의 목표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핵심어, 화제, 주제를 찾아서 쓰는 것이 7월의 목표이고요. 8월의 목표는 핵심어를 찾았으니까 이제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을 확장해서 문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미 혹시 어머니 집에서 아이들 비문학 시키고 계신 분도 있으실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벌써 시키고 계시군요. 아마 시중 교재 되게 많잖아요. 뭐 빠작도 있고요. 또 그 이르게는 뭐 매산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비문학에 대한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아이 문제집 한번 보시면서 아이가 틀리는 개수가 크게 변함이 없다면 또는 아이가 지금 현재 비문학을 풀고 있는데 너무 지면이 깨끗하고 문제만 풀려 있다면 요거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비문학이라고 칭하지 않고 그냥 읽기, 쓰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독서 비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굉장히 긴 글의 어려운 비문학을 접하게 되고 이게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돼서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지만 이거를 각 단계별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긴 지문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한 문단의 글을 읽을 때도 이 글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서 이게 핵심어이고 그래서 이 핵심어가 어떻게 소주제를 형성하고 이 소주제를 뒷받침하는 문장들은 어떤 거고 이 문장들의 연결 구조는 어떻고 이것이 문단을 형성해서 글 전체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분석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긴 시간 동안 잘 된 아이들은 어떤 어려운 지문을 읽어도 안전하게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비문학 강사 중에 되게 제가 존경하는 어떤 강사님인데 그분은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들도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학이 안 되면 문단 요지부터 다 작성을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비문학을 다 풀려고만 하지 말고 문단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고 메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비문학을 접했을 땐 그 훈련부터 되어야 나중에는 굉장히 손쉽게 핵심어 찾고 문장 쓰고 문단의 전체 흐름을 찾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쉬운 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7월과 8월에 비문학을 했다면 9월과 10월에는 문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는 문학도 그냥 아이들에게 무작정 그냥 작품 주고 문제풀이를 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떤 글을 보든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문학이든 또는 문학이든. 그래서 문학의 경우에는 만약에 시를 봤으면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 달 동안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하더라도 이때 보는 작품들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작품도 들어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의 작품을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로 풀라는 게 아니라 그게 고등학교 수준이어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된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때 내신은 맨날 아는 작품에서만 나오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모르는 작품에 나오잖아요. 모르는 작품을 만나더라도 그 작품에서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끝낸 아이들이 시에서의 표현법을 배우는데 표현법의 경우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를 스스로 찾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저희가 훈련시키는 것의 핵심은 아이들이 낯선 작품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단계로서 예비 중의 과정을 탄탄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144주 교육과정 동안 현대시 작품 목록, 비문학 지문 목록이에요. 그래서 현대시 작품만 하더라도 약 200편의 작품을 아이들이 보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는 몇 작품 정도 될까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세봐도 20작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20개의 작품만 달달 외워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배운 친구들은 200편의 작품을 이미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이제 광야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육세 광야 들어는 보셨잖아요.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의 경우에는 3학년 때까지 6번을 무려 배웁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이 시를 왜 6번 배웠냐? 1학년 때는 화자와 정서까지만 배웠고 2학년 때 거기에 얹혀져서 표현법을 배웠고 3학년 때 상징을 배웠고 4학년은 없죠? 2학기 때는 뭐 시상전개를 배웠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동일한 작품에서 쌓아가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에 대한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비 중일의 독서 목록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7월과 8월, 9월만 작품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아이들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역사와 관련된 작품 두 작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탁위의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 목록 보시고 이거 우리 이미 읽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을 읽었냐 안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탁위의 세계사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음식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음식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는 이 소년들 간의 우정인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배경까지 확장해서 같이 보는 작품이고요. 8월은 고전, 9월은 페인트와 아몬드는 모두 성장기 청소년들, 그래서 청소년 문학 대상을 받은 작품들인데 이 작품들이 아이들 나중에 독서록을 기록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될 작품들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비문학에서 처음에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잘 읽었는지 독서 퀴즈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생각의 확장 토론학의 경우에는 식탁의 세계사가 음식과 관련된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확장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논술형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의 최종 단계는 항상 현대사회의 문제로 끝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내가 읽었던 책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굉장히 부족해요. 아마도 어머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저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단어가 아이들에게는 머릿속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아이들하고 그 속담을 하는데 우물 속에서 뭐 숨은 찾기 이런 걸 해요. 근데 우물도 모르고 숭늉도 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거고 사실은 아이들이 사회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또는 문제에서 내가 고민해야 되는 다양한 것들을 자세하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교재에 같이 사고 확장으로 실려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과연 7월 달에 예비 중일 수업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전 영역이 선원 수령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아이들이 스스로 국어학습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는 증거입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한 결과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문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념을 학습하고 이 개념을 배운 친구들이 스스로 화자, 상황, 정서, 근거가 되는 시어나 식구 이런 것들을 쓰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 그 중등, 초등 수업은 5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고등관이고요. 저 실제 아이들과 수업하는 교실이고요. 네,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비 중일 과정이 7월부터 2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 중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교시별 내용입니다. 독서 논술이 1교시에서 2교시에 걸쳐져 있었다면 이제 독서 논술은 1시간으로 축소가 되고요. 그 대신에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문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예비 중일까지는 아이들이 비문학이나 또는 작품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중1 과정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작품들 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등 중등 문학의 필수 개념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저희 교육과정의 목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아이들은 중등 전체 과정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중3까지 배워야 되는 개념들이 중1 과정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2부터는 뭐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중2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의 개념들이나 또는 고등의 작품들을 이제 끌어와서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1 3월부터 7월의 도서 목록입니다. 그래서 3월의 경우에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의 이 소설집의 두 작품은 이번에 개정교육과정 고등 문학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고등에서는 수행평가로 자주 이루어진 작품들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번에 독서록을 쓰면서 이 작품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법과 경제, 철학, 미디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아보니까 효율적 독서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는 거 좋아해서 주체적으로 책을 찾아서 읽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걱정할 게 크게 없죠. 생기부에 채울 부서들도 아이들 스스로 잘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도서 목록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기부에 도서 목록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현재 고등학교 간 친구들도 예를 들면 초6 때 읽었던 책을 그대로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반드시 필요하고 연계되는 각 영역별 도서들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3월 달부터 중1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책들을 매주 한 권씩 좀 깊이 있게 읽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도 아이들이 이 한 권을 정독할 수 있는 구조로 매 주차별로 쪼개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모 학원의 경우에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벽돌책, 뭐 예를 들면 이기적 유전자라던가 총균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아이가 정말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을 온전하게 소화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냥 챕터별로 요약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이 아이들 스스로에게 경험적으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아이들 수준에서 너무 높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행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수행평가 학교마다 학년마다 다른데 저희가 이미 교육과정 안에 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목과 단원과의 연계 출제를 예상을 하고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걸로 내야지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평가는 그 교육과정 안에서 배우는 내용과 연계돼서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 출제를 예상하고 또 중등과 고등의 공통 수행평가를 단계별로 분기별로 학습을 시키고요. 또 수행평가 실제 사례를 저희가 교재에 다 넣어서 조건에 맞는 쓰기를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번에 1학년 아이들이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했던 수행평가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 과정 2월 달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예를 들면 이제 평가 기준을 보니까 행과 연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시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야 되고 비유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고 의도를 설명해야 되고 운율이 드러나도록 쓰고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이거를 다 반영해서 시를 써라 라는 게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행평가를 쓰기 전에 이미 그 시를 쓰기 위한 조건들을 다 줬고요. 이 조건에 맞게끔 시를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좀 재미있게 아직 중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였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반영을 해서 시를 다 써. 그리고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름 쓰지 않고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익명으로 파일명이 쫙 있는데 이 중에 몇 번 할까? 그러면 7번이요. 그러면 7번을 고른 걸 이렇게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띄우고 나서 자 얘들아 그러면 이 시는 이 조건에 부합했을까? 너네가 얘기해봐 해서 같이 공개 첨삭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에 이 조건을 맞춰서 썼는지를 가지고 이미 아이들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행평가를 연습을 했었고요. 네, 중등 수행평가 2학년 과정에서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1차 시에서는 시를 5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분석해야 되고 2차 시에서는 무려 9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시 비평문을 쓰는데 이 9가지의 조건이 모두 다 비평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유려한 문장으로 멋들어지게 잘 쓰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이 내용에 다 반영되는지 하나씩 체크하시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 내용을 어느 단계에서 뭘 써야 돼 라는 것을 가이드를 먼저 제시해주고 이 가이드에 맞게끔 쓰도록 미리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쏜 내용으로 이 조건을 다 맞춰서 썼는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아이들 실제 수행평가 전에 저희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저희 교재 안에 이미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요건 이제 아이들하고 좀 재밌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전시가를 배우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전시가도 현대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어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정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고전시가는 형식이 있으니 이 형식을 너네가 배웠으니 평시조의 형식인 3장 6구 45자 내외에서 첫음보는 삼음절로 창작하는 조건에 맞춰서 써.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썼는데 너무 재밌어요. 제목이 1번인데 1번아 발표해라 또 들리는 싫은 소리 왜 맨날 1번일까 왜 맨날 틀릴까 오늘만 쥐가 되어 쥐구멍에 숨고 싶다. 이 친구가 국시거든요. 그래서 1번이어서 너무 많이 자주 불림을 당했었나 봐요. 그래서 화자는 1번이고 상황은 1번만 발표시키고 1번은 계속 답을 틀리는 상황이고 정서는 부끄럽고 자신감 없는 태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고전시가도 좀 재미있게 창작하는 이런 수업 과정이 있었고요. 또 작품을 골라서 또 수상도 했습니다. 중1 수행평가에서 보면은 독서감상문도 있어요. 그래서 독서감상 사실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만
1학년 때 하는 독서 감상문과 고등에서 하는 독서 감상문은 조건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미 2학년만 되더라도 이렇게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추어서 쓰는 연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켜서 아이들에게 첨삭 진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이렇게 설득하는 글쓰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건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잠깐 소개만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수행평가 가면 똑같이 독서, 시쓰기, 설득하는 글쓰기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중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심화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제가 이제 만나는 과정의 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문진표라는 걸 줘요. 너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건데요. 재밌는 게 안 보이실 텐데 등원 동기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엄마가 가라 해서 엄마가 가라 엄마가 다니라고 했다. 등원 동기는 다 똑같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자기가 오고 싶어서 친구가 다닌다고 해서 라는 이제 답이 좀 늘었는데 첫 시작은 다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네 생각은 거의 다 어려워. 그냥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근데 어떤 친구는 다른 과목들 이해하기 위한 과목 이렇게 좀 어른스러운 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처음에는 서로 상담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요. 근데 아이들 다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국어는 우리말인데 꼭 공부해야 되냐? 머릿속에 생각인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문학이 가장 어렵다. 공감을 못하겠다. 정말 최근에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3번을.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로 이제 아이들과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직접 개별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또 학습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시간들이 클리닉으로 또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보면 예습 복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습은 당연히 선행이고요. 복습은 확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온라인 학습센터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가 예습이나 복습이나 영상들을 매주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런데 이전에 유튜브 링크로 주니까 보는 애도 있고 안 보는 애도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몇 프로까지 보고 그만 봤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서 예를 들면은 한소연이라는 친구가 82%를 수강을 했대요. 그러면 얘는 4월 2주차 어휘는 어디까지 보고 문법은 어디까지 봤고 문학은 어디까지 봤는지가 다 체크가 되고요. 단순히 이거 틀어놓는다고 해서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퀴즈가 나가요. 이걸 보면서 문제풀이가 같이 이루어져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습과 복습 영상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휘가 중요한 건 아는데 아이들이 어휘 책을 혼자 공부해라 라고 했더니 어휘 책에서 어휘를 설명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개념은 배웠는데 머릿속에서 빨리 휘발되죠. 그래서 복습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을 이제 중1 때부터 푸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푸는데 혼자 풀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해설 영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습과 복습이 온라인 학습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학원에서 학습하는 것 이외에도 온라인 학습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중2부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내 맘대로 현대시라고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현대시를 읽고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 시를 자기 스스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영상을 보면서 다시 복습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중2 때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실려있는 작품 수준이 조금 높아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내신 대비는 아마 나중에 학부모님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런 출판사들이 저희 메인 출판사, 이 학교들이 택하고 있는 출판사다라는 거 미리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직은 이제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갔을 때 이런 출판사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등급 그 자체가 아니죠. 학습 습관 중요하고요. 학습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풀이, 오답 정리, 완벽하게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공부의 정서입니다. 공부가 싫고 하기 싫은 친구들,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껴야 되고 내가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야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이러한 공부 정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 단계부터 진도 수업, 확인 평가, 마무리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준비 단계에서는 어머님들께 이렇게 시작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 주차별로 어떻게 수업을 할 거예요 라는 계획서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시험이 나왔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아이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어머님들께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안녕 중1 먼저 갈게 중2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자기 학교 시험지만 보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그 학기에 25%의 친구들만 A등급을 받았고 어떤 학교는 50%가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마다 출제 난도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전 지점 송도와 청라와 그리고 상동에서 봤던 모든 시험지를 다 수거해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서 틀렸던 문제들만 선생님들이 선별을 했어요. 그 문제들 다시 취합해서 30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 다시 시험을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났을 때 진짜 저희만의 기말고사를 보는 거죠. A등급 받았던 친구가 이 시험 5, 60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가 A등급 받았다고 해서 진짜 잘 본 거 아니야. 네가 만약에 다른 중학교 갔으면 달랐을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좀 더 객관화시켜주는 거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잘 본 거 같은데 뭐가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정규와 내신 대비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중요한 것은 사실 정규는 고등 대비 선행학습이고요. 내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기별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희만 가지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 아이들과 만났을 때 했던 이벤트였습니다. 내 맘대로 독서왕은 아이들 그 독후감상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행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이 너에게 미친 영향이에요. 이 책을 읽었던 네가 이 책을 통해서 뭐가 변화되고 뭘 생각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를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에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벽에 다 붙여놔라고 했는데 근데 애들한테 이거 해서 뽑아서 상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제 선 넘은 거죠. 분명히 포스트잇에 하라고 했는데 종이에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도 아이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분원이 다 같이 학년별로 논술대를 1년에 2번 정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대는 배웠던 독서 논술의 내용을 대학교 입시 논술의 형태로 저희가 정확한 출제 기준을 가지고 전체가 다 동시에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들 선발을 합니다. 요 대상 받은 친구는 네, 그 올해 하늘고를 간 친구예요.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 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2학년 때도 굉장히 이런 글쓰기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이제 학력평가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학기까지는 시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확한 객관적인 역량평가가 어려운데 저희가 수능형으로 학력평가를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모든 점수를 다 누적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께는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고 이 문제 틀린 걸 보니까 강점은 뭐고 약점 뭐고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계획서까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모든 아이들의 출결부터 과제,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 워크북 오답 정리까지 모두 다 기록해서 같이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상위반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왜냐하면 1년 후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중등의 과정들이 모두가 완료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고등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저는 내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학력평가 전월평균 1, 200 이내의 친구들 평소 수업 태도와 과제 수행도와 담임 선생 상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평가를 봤을 때 그 레벨이 이 아이의 진짜 찐 레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단평가 60점 받던 친구가 지금 현재 학력평가에서 8, 9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단평가 잘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서 최종적으로 1년 후에
저희가 최상 위반을 실시를 하고요. 왜냐하면 1년 정도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아이들끼리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등 개념을 다 알아야 고1 모의고사를 풀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 위반 1년 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 위반에서는 비문학의 경우에는 고2, 고3 수준의 독서 지문 훈련을 시키고요. 문학은 고3 수준의 작품까지 저희가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달 모의고사 보고요. 모든 교재는 서논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 위반의 경우에는 당연히 특목 자사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탐구 보고서 특강을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아이들이 주제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부터 자료를 취합하고 스스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선생님과 주제까지 같이 선정해서 완성하는 단계로 구성을 하고요. 수행평가 특강,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독서관리입니다. 이 친구들 경우에는 생기부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내가 왜 여기 가고 싶은지와 관련돼서 나중에 면접을 보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생기부에 있는 독서관리입니다. 특히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로 독서 목록을 제공하고 학생과 상담한 후에 독서를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 최상 위반에서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과정 동안 아이들이 탄탄하게 이 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1년 후이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입생 진단평가입니다. 아마 오늘 어머님들께서 받으신 내용 중에 그 보면은 수강신청서에 보면 진단평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진단평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를 잘 이수하고 있는 친구들이 각 영역별로 학습 역량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평가에서는 어휘문법, 비문학, 작문, 현대시, 현대소설 매체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적 이해, 추론적 사고, 논리적 사고, 표현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선원 수령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성적 분석표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1대1로 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